어릴 적에 형제나 자매는 그냥 세상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만의 우리 편이 있다는 그 든든함. 네. 좁은 방에서 한 이불 덮고 부모님 몰래 막 킥킥대면서 과자 나눠 먹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때는 정말 굳게 믿었어요. 우리는 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이로 함께 할 거라고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정이었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언제부턴가 그 든든함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느낌? 아, 각자 가정을 꾸리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힘들어지고 명절에 겨우 만나도 예전처럼 할 말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가 더 많아지고요. 맞아요. 그러다 문득 혼자 묻게 되죠. 우리 집만 이런 건가? 남들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하고요. 그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만 삼키고 계실 겁니다. 형제자매랑 멀어졌다는 걸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왠지 좀 내 인생의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맞아요. 부끄럽고 속상하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아주 깊이 그리고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 변화가 결코 나만의 문제나 우리 집안의 유별난 사정이 아니라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는 걸요. 이건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니죠. 그럼요. 관계를 끊어내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마주하고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무거운 죄책감이나 서운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노후에 들어서면서 형제자매 관계가 달라지는 6가지 현실적인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가 정말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이라 마음이 좀 아픈데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네, 돈이라는 단어만큼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73 춘자 씨의 사연이 딱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였죠. 네, 49제를 겨우 지낸 어느 날 삼남매로 모였는데 큰오빠가 아버지 명의의 땅을 정리하자고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요. 아직 슬픔이 다 가시지도 않았을 텐데.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순자 씨 마음이 정말 쿵 하고 내려앉았겠네요. 네, 그렇죠. 작은 오빠는 기다렸다는 듯이 법대로 그냥 n분의 1 하자고 했고 순자 씨는 정말 조심스럽게 입을 뗐답니다. 오빠들 그래도 내가 10년 넘게 아버지 병수발 다 들었잖아. 그것도 좀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요. 아이고. 그런데 그때 돌아온 큰오빠의 한마디가 순자 씨 가슴에 평생 남을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그건 네가 가까이 살아서 그런 거잖아. 우리가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야. 정말 아픈 말이네요. 그 한마디에 순자 씨가 보냈던 지난 10년의 시간이 그냥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맞아요. 새벽마다 아버지 기저귀를 갈고 욕창을 씻겨드리던 그 모든 시간이 가까이 살았기 때문이라는 말로 전부 지워져 버린 거니까요. 어릴 적 나를 업어주던 그 오빠가 맞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겠어요. 네, 순자 씨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해요. 결국 땅은 법대로 나눴지만 그날 이후로 삼남매는 사실상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자 씨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정말 우리 오빠들이었으면 나한테 그런 말 못했어. 그날 우리는 그냥 남이 된 거야. 이 갈등의 본질은 사실 돈의 액수가 얼마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오고 가는 말이죠. 계산이라는 이해관계 앞에서는 평소라면 절대 서로에게 하지 않았을 날카로운 말들이 필터 없이 튀어나오고 그 말에 밴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는 흉터로 남는 겁니다. 남이랑 싸우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인데. 맞아요. 그런데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관계를 끊지도 다시 잊지도 못하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한 지점이 있어요. 자료에서는 오빠들의 행동도 인간의 본능일 수 있다고 분석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본능과 이기심의 경계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순자 씨 입장에서 보면 오빠들의 행동은 명백한 이기심이죠.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 오빠들에게도 각자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각자의 절박함이 있었을 겁니다. 아, 각자의 삶이 있는 거니까.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지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몫부터 챙기게 되거든요.
그게 인간의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내 생존 본능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것. 누구 하나만 나쁘다고 손가락질할 수 없기에 이 문제가 더 아프고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누구 하나를 악인으로 만들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텐데 그럴 수 없으니 더 답답한 거군요. 그런데 한쪽의 절박함이 다른 한쪽에게 일방적인 짐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짐이 되는 순간이 더 많아진다. 네. 69 영호 씨의 사연이 바로 그 경우죠. 2살 터울의 형은 영호 씨에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고 해요. 늘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그랬던 형이 5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 멀리 나가 살고 있어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죠. 어휴. 영호 씨는 당연히 동생인 자기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병원비를 보태고 주말마다 형 집에 들러 청소하고 장을 봐줬죠. 처음에는 형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보람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의와 보람만으로 긴 병수발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는 사람은 점점 지쳐가고 받는 사람은 그 도움이 점점 익숙해지게 마련이거든요. 정확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형의 전화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달라. 반찬이 떨어졌다. 오늘은 외로워서 잠이 안 온다. 영호 씨의 하루가 형의 전화로 시작해서 형의 전화로 끝나는 날이 많아졌죠. 일상이 잠식당하는 느낌이었겠네요. 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영호 씨가 몸살이 심하게 나서 일주일 정도 형 집에 못 갔는데 형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걱정해주는 전화가 아니었나요? 그럴 줄 알았는데 돌아온 건 서운함 가득한 질책이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러냐? 바쁘면 바쁘다고 말을 하던가. 5년간의 헌신이 단 일주일 만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네요. 영호 씨 입장에서는 허탈함을 넘어서 배신감마저 느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껏 뭘 한 거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을 거고요. 고마움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느새 의무감이 되고 그게 부담이 되고 결국에는 원망으로 변질되는 과정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물론 형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몸이 아프고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에 하나 남은 핏줄인 동생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생존 본능이죠. 하지만 도움을 받는 쪽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도움은 권례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요. 익숙함에 속아 고마움을 표현하는 데 소홀해지는 순간 관계는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영호 씨가 내린 결단이 인상 깊었어요. 무작정 관계를 끄는 게 아니라 거리를 뒀죠. 네, 방문 횟수를 한 달에 2번으로 줄이고 형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고 하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힘들고 내 가정도 돌봐야 한다고요. 처음엔 형도 서운해했겠지만 결국 받아들였다고요. 네, 신기한 건 그렇게 물리적인 거리가 생기니까 오히려 만났을 때 더 반갑고 애틋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자료의 회심 통찰이기도 한데 노후에는 관계가 가벼워야 오래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은 결국 서로를 지치게 하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 삶을 지키는 선 안에서 그렇죠. 할 수 있는 만큼만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서로를 위해 관계를 더 길게 이어가는 진짜 비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무감처럼 무거운 짐이 아니더라도 그냥 각자 자기 삶이 너무 벅차서 멀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은 있는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 서로를 챙길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와 맞닿아 있네요. 그 와중에 손주까지 돌봐야 하는 그야말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게도 버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죠. 그런 상황에서 형제들 모임 갖자는 연락을 받으면 반가우면서도 한숨부터 나오죠. 딱 그렸다고 해요. 큰언니 목소리를 들으니 반가우면서도 덜컥 한숨부터. 하필이면 모이기로 한 날에 남편 병원 검진이랑 손주 봐줘야 하는 일정이 겹친 거죠. 어쩔 수 없이 거절했겠네요. 네, 정중하게요. 그런데 언니에게서 서운함이 뚝뚝 묻어나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너는 맨날 바쁘다고 하더라. 우리 얼굴은 언제 보니? 정숙 씨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속상했을 겁니다. 언니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내 코가 석자인 이 현실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하고. 한편으로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왜 나만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테고요.
이런 오해가 쌓이면 왜 맨날 너만 바쁘냐, 마음이 없으니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다라는 식의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가게 되죠. 이걸 삶의 그릇에 비유한 설명이 참 와닿았어요. 네. 노년기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자기 삶의 그릇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내 건강 문제, 배우자 돌봄 문제, 자식과 손주 문제만으로도 그릇이 넘칠 지경이죠. 여기에 형제자매를 위한 공간을 더 내기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문제는 각자 자기 그릇만 본다는 거군요. 맞아요. 상대방의 그릇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는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젊었을 때 기준으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거죠. 결국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여유가 없다는 걸 서로가 인정하고 이해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고 통화해야만 좋은 관계라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이 뜸해진 것은 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이 그만큼 무거워졌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억지로 만나서 서로 지친 모습만 확인하느니 차라리 멀리서 부디 아프지 말고 잘 지내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것이 노년의 형제애에 더 가까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그 만나야 할 이유라는 것도 사실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번째 이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관계의 구심점이 사라진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부모님이라는 아주 강력한 구심점을 통해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순간이죠. 오남매의 막내인 이르낸 명자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명절이고 생신이고 항상 북적이었고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내가 없어도 너희들끼리 꼭 이렇게 잘 뭉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대요. 명자 씨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었고요. 네, 하지만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모든 게 거짓말처럼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연락하지 않으면 몇 달씩 소식이 끊기고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어도 어색한 안부 인사만 나누다 금방 끊기 일쑤였다고 해요. 공통의 화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건강은 어떠신지,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가 있었지만 그 중심축이 사라지고 나니 각자 사는 이야기 외에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어색한 침묵만 흐르게 되고요. 네. 명자 씨도 그 지점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 우리 오남매를 끈끈하게 이어주던 건 형제애가 아니라 부모님이었구나. 처음에는 그 사실이 너무 서글프고 허무해서 많이 우셨대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서운함이 있던 자리에 편안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편안함의 정체가 뭘까요? 저는 그게 의무감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였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 차례 순서를 정하며 생기는 묘모한 신경전. 그리고 한자리에 모였을 때 은연중에 오갔던 자식 자랑이나 서로를 비교하는 눈치 싸움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천륜이라고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인연의 한 형태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공통점 외에는 각자 다른 배우자를 만나고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을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온 어찌 보면 남보다 더 먼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 부모님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진 후에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내가 냉정해서도 형제들이 이기적이어서도 아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고 할수록 서로 어색함과 부담만 커진다는 말이 정말 현실적으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노후의 형제관계는 자주 만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건강하게 큰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멀리서나마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따뜻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그러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위급한 순간 내 곁을 지키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른 녀석 춘호 씨가 극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경험담이 이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죠.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서 자신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온몸으로 깨달은 이야기였습니다. 네, 춘호 씨가 중환자실에서 겨우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밤새 뜬 눈으로 자기 곁을 지킨 아내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소식을 듣고 형과 누나들도 걱정하며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한두 시간 머물다가 각자 바쁜 일이 있다며 돌아갔다고 해요.
물론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지만 텅 빈 병실에 아내와 단둘이 남았을 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건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허전함의 정체는 아마도 마음으로 걱정하는 것과 행동으로 곁을 지키는 것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었을 겁니다. 맞아요. 정작 매일 병실을 지키며 대소변을 받아내고 입맛이 없는 남편을 위해 죽을 끓여오고 퇴원 후 재활과 식단까지 하나하나 챙겨준 사람은 아내뿐이었던 거죠. 춘호 씨가 아내에게 정말 고마워했겠네요. 네, 정말 당신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 진심으로 고마워하자 아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 우리가 남이야? 그 한마디에 춘호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는 마음으로는 정말 애타게 걱정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각자의 삶의 무게가 있기에 그 걱정을 매일 병실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운해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그들의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노후의 진짜 안정감은 결국 말이 아닌 행동에서 오고 그 행동은 대부분 가장 가까이에서 내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 즉 배우자나 함께 사는 자녀에게서 나온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춘호 씨가 늙으면 멀리 사는 형제보다 바로 옆에 있는 마누라가 최고다라고 깨달은 것처럼요. 혹시 지금 형제에게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 잠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내 곁에서 묵묵히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당연한 존재에게 고맙다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야말로 내 노후를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네,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유입니다. 어쩌면 가장 말하기 조심스럽고 불편하지만 그래서 더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할 문제 같아요. 잘 살면 시기하고 못 살면 무시하게 된다. 나이가 들어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본성, 바로 비교와 질투심에 대한 이야기죠. 이른들 옥분 씨의 사연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네, 옥분 씨링에는 3살 타울의 언니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공부든 외모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옥분 씨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언니에 대한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감정은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았죠. 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도 그 만남이 즐겁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옥분 씨에게는 비교의 잣대로 느껴졌을 테니까요. 언니는 아기가 없었을 텐데도 말이죠. 맞아요. 언니는 그냥 자기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미국 명문대에 간 자식 자랑, 영재원에 들어간 손주 자랑, 필라테스로 다져진 건강 자랑.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옥분 씨는 자신의 평범한 자식과 손주, 아픈 무릎과 저절로 비교하게 되면서 점점 주눅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늘 기분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고요. 남편에게 언니만 만나고 오면 왜 이렇게 기분이 우울하고 내가 작아지는 것 같지라고 털어놓는 대목에서 옥분 씨의 솔직한 심정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옥분 씨는 결심을 했다고 해요. 언니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만남의 횟수를 줄이기로요. 그게 자신의 마음 평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그게 아주 용기 있고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걸 억지로 누르거나 그런 감정을 느끼는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계속 휘둘리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군요. 네, 때로는 적당한 거리두기가 관계를 망치지 않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니까요. 오늘 6가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대와 부담, 현실적인 여유의 부재, 부모님이라는 구심점의 상실, 위기의 순간에 깨닫는 진실, 그리고 마지막 비교와 질투까지.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 관계의 변화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나 배신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살아내면서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요. 맞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형제라는 이름에 너무 많은 환상과 기대를 더 씌워왔습니다. 내가 힘들 때 당연히 도와줄 것이고 늙어서도 서로 가장 큰 의지가 되어줄 것이라는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왔죠. 이제는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네, 형제자매를 독립된 한 명의 어른으로 바라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을 자주 못한다고 해서 정이 없는 게 아니고 예전처럼 살갑게 굴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저 각자의 삶이 버겁고 무거워서 서로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을 뿐이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1년에 한 번 안부를 묻는 전화, 명절에 보내는 짧은 문자 한 통도 그 나름의 충분한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는 관계의 숫자나 만남의 빈도가 아니라 관계의 질, 즉 마음의 평안으로 완성됩니다. 억지로 붙들고 애쓰는 관계가 아니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편안한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까이 지낼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멀리서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만으로도 형제로서의 도리는 충분히 다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청취자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이해의 공간을 만들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아무런 조건이나 부담 없이 그저 존재만으로도 따뜻한 위안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꼭 형제 자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바로 그 사람에게 작은 감사를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